이때 버핏 나이가 20살이고 이미 통장에는 9,800달러 정도 있었어요. 현재 가치로 1억 좀 넘는 돈이. 이걸 어떻게 모았냐? 물론 주식도 했습니다만 그 외에 신문 배달, 골프공 사업, 차 하나 사서 연구차 사업도 하고요. 제목에 워런 버핏이 들어가는 책들이 상당히 많아요. 주식책뿐만 아니라 투자하고 전혀 상관없는 책들도 버핏 이름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버핏이 한 말을 여기저기서 인용을 많이 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투자자고 그걸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책들 중에 버핏이 출간하고 직접 관여된 책은 사실상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이 책 하나라고 말할 수 있어요. 스노볼입니다. 전 세계에서 주식을 가장 잘 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거기에 이의를 제기할 멍청이는 없을 거예요. 그 워런 버핏의 평전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버핏이 운영하는 회사죠.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주들에게 버핏은 매년 편지를 보내요. 그 주주서한을 보면 투자에 도움이 되는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주주서한들을 모아서 나온 책들이 몇 권 있어요. 워런 버핏 바이블이나 워런 버핏 라이브 이런 책들이 나와 있는데 주주서한 자체를 버핏이 쓴 거니까 그 내용을 묶은 이 책들도 사실상 버핏이 관여한 거라고 그 책들은 제가 다음 영상에서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책들 몇 권을 빼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버핏이 출간하고 직접 연관된 연루된 책은 스노볼 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09년에 나왔고요. 보시다시피 책 두께가 어마어마합니다. 1권이 900페이지, 2권은 한 700페이지 정도입니다. 합치면은 1600페이지 정도 돼요. 거기다가 주석이 또 추가로 붙습니다. 그래서 이 책 한 권 들고 있으면 팔이 아플 정도예요. 저도 아직 1권까지밖에 못 읽었어요. 이거는 이 영상 찍고 마저 읽을 겁니다. 사실 이건 딴 얘기지만 존 메이너드 케인스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도 2권짜리 책인데 케인즈 아파의 그 케인즈 맞습니다. 로버트 스키델스키가 쓴 2권짜리 책인데 제가 어떤 다른 책을 읽다가 그 책을 아주 강력하게 추천을 해주길래 읽어보려고 시도를 했는데 사실 한 50페이지도 못 읽고 포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스노볼은 사실 한두 페이지만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시간만 좀 확보를 하시면 계속 보는 게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책 저자가 앨리스 슈레더인데 이게 누구냐? 버핏하고 굉장히 친한 애널리스트, 보험업계를 담당하던 애널리스트인데 버크셔 해서웨이에 관한 노트를 쓰다가 친해진 겁니다. 자유롭게 독대를 할 정도로 친해졌는데 그래서 버핏도 앨리스가 자신에 대한 책을 쓰는 걸 허락해 준 거예요. 책을 보면 그 앨리스 슈레더가 버핏을 둘러싼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버핏에 관한 방대한 기록들을 다 수집하고 조사하고 한 게 느껴집니다. 근데 그 자료의 양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1권의 경우에는 본문이 900페이지 정도인데 별도로 주석이 붙은 게 한 100페이지 정도 될 정도예요. 이야기 구성이 중간중간에 더 최근에 있었던 일들도 등장하기는 하지만 크게는 버핏의 조상부터 시작을 합니다. 앞에 보면 버핏 집안 가계도도 나오고요. 이렇게 앞에 보면 버핏 집안 가계도도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롯해서 가족들에 대한 얘기도 꽤나 자세히 나오는데요. 버핏 본인에 대해서는 더할 나위 없이 또 그렇죠. 어렸을 때 주식하고 신문 배달한 얘기부터 시작을 해서 하버드 떨어지고 낙담하다가 벤자민 그레이엄이 컬럼비아 대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거기 입학해서 거의 다른 학생들은 투명인간 만들고 둘이서만 얘기하다가 수업 끝난 이야기. 그 다음에 오마하로 돌아와서 가족하고 친구들 돈 모아서 버핏 파트너십을 처음 차리고 나중에 82년도에 자기가 투자한 신문사인 버펄로 이브닝 뉴스와 관련해서 뭔가하고 같이 파업에 대처한 얘기까지 해서 1권이 끝납니다. 그래서 조상들이나 가족 얘기를 빼면 버핏이 태어난 1930년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의 이야기가 주로 담겨 있는 겁니다. 버핏 아버지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버핏은 현재 자기 사무실에도 아버지인 하워드 버핏의 전신사진이 걸려있을 정도로 굉장히 아버지를 존경을 합니다. 아버지는 주식 중개인이었고 나중에는 하원의원에 당선되기도 하는데요. 29년도에 시장이 폭락을 하면서 버핏 할아버지의 식료품점에서 일을 해볼까 기웃댑니다. 근데 할아버지는 안 받아줘요. 결국 버핏의 아버지는 1931년도에 아예 자기가 주식 중개회사를 차려요. 대공황이 한창인 상황에서 창업을 하는 게 뜬금없기도 하지만 은행들에서 예금 인출을 거절하는 사태가 벌어지는 와중에 보수적으로 잘 투자를 하면서 창업한 회사가 자리를 잡습니다.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아들 버핏, 워런 버핏 얘기로 들어갑니다. 버핏은 어렸을 때부터 돈 모으는데 남다른 관심과 재주를 가지고 있었어요. 껌도 팔고 콜라도 팔고 골프장에서 골프공도 주워다 팝니다. 그렇게 12살 때 모은 돈 120달러로 처음 주식을 사는데요. 이게 지금 가치로 따지면 한 200만원 정도 됩니다. 누나 돈까지 받아서 자기가 주식을 골라서 아버지가 고객들한테 주로 팔던 주식이었어요. 38달러에 사는데 27달러까지 떨어집니다. 버핏은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이게 다행히 40달러까지 반등이 나와서 얼른 팔고 나와버려요.
결국 그 주식은 그 뒤에 $200 좀 넘게까지 올라가는데, 어린아이였던 버핏은 그때 두 가지를 배웁니다. 첫째는 별 생각 없이 단타로 조금만 먹고 나오면 안 된다는 거하고, 어지간한 확신이 없으면 남의 돈 투자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돈은 그렇다 쳐도 누나 돈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은 거죠. 이때쯤에 정말 우연한 길로 버핏의 아버지는 하원의원 선거에 나가게 되고 당선이 되게 됩니다. 버핏 가족은 워싱턴으로 이사를 해요. 버핏은 그래서 나중에 와튼스쿨이 있는 펜실베니아 대학교에 들어갑니다. 오마하에서 이웃으로 있던 집 아들 척이라고 예비역인데 버핏의 룸메이트가 돼요. 척이 당시 버핏에 대해서 하는 얘기가 재밌습니다. 버핏은 어렸을 때부터 뭐 어머니가 다 해주다 보니까 자기가 뭐 할 줄도 몰라요. 그래서 청소 좀 하고 지내자 그래도 귀등으로 듣습니다. 기숙사 방을 돼지우리처럼 쓰는 거죠. 근데 한편으로는 또 얘가 완전 천재란 말이에요. 강의실에서 선생님이 하는 얘기 그냥 듣고 다 암기해버린다는 거예요. 교수가 어디 몇 페이지에 나온 거 인용을 하면 교수님 거기 뭐 빠뜨리셨는데요? 그렇게 지적을 할 정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같이 시험을 보는데 시험지 다 나눠주기도 전에 버핏이 문제를 다 풀고 나가버리는 거 보고는 자기는 그냥 질려버렸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다음 선거에서 떨어지면서 가족은 오마하로 돌아오게 된 버핏도 충격을 받고 학교 때려치고 같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네브래스카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하버드 경영대학원에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버핏은 빨리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고 자기가 그 자질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낙선하고 다시 주식 브로커 일을 하는데 커리어도 말리고 비참하게 사는 걸 보면서 생각을 바꾼 거예요. 버핏이 보기에 자기 아버지가 너무 이상적이고 한 사람들하고의 인간관계를 무시하다가 초라해졌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하버드에서 인맥도 얻고 거물이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거죠.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버핏은 당연히 자기가 붙을 줄 알았어요. 들어가기도 전에 이미 자기가 합격을 하면 받을 수 있는 장학금까지 확보해 놨는데 근데 떨어집니다. 지금까지는 자기가 주식 얘기만 하면 업계 전문가고 어른들이고 다 껌뻑 죽었는데 하버드가 원했던 건 구체적인 지식으로 중부장한 실무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고 낙담을 하면서 다른 데 어디 갈까 둘러보다가 컬럼비아 대학교 경영대학원에 공고를 보게 됩니다. 근데 거기 교수진에서 벤자민 그레이엄이라는 이름이 나오는 걸 보고 화들짝 놀라요. 사실 버핏은 그 전에 투자에 관한 책이란 책은 다 읽었는데 어느 날 그레이엄이 쓴 현명한 투자자를 보고 거의 그레이엄을 신적인 전제로 보고 있었던 거죠. 와, 신이 강의를 하네. 실제로 현재도 가치 투자에 있어서는 거의 조물주 같은 존재죠. 그래서 버핏은 콜롬비아에 들어가게 되고 혼자 뉴욕으로 상경을 합니다. 이때 버핏 나이가 20살이고 이미 통장에는 $9,800 정도 있었어요. 현재 가치로 1억 좀 넘는 돈이. 이걸 어떻게 모았냐? 물론 주식도 했습니다만 그 외에 신문 배달, 골프공 사업, 차 하나 사서 연구차 사업도 하고요. 경마장도 엄청 드나들고 경마 정보지도 만들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앞부분에 쭉 나옵니다. 당시 벤자민 그레이엄은 월가에서도 엄청난 슈퍼스타였습니다. 그레이엄이 산다 그러면 다른 기관 투자자, 개인 투자자 안 가리고 오르르 몰려들어서 살 정도였어요. 버핏은 그 그레이엄의 회사인 그레이엄 뉴먼에 너무 취직을 하고 싶었습니다. 거기 몇 안 되는 직원들이 연구원처럼 얇은 면 재킷을 입고 있었는데 버핏은 그것도 너무 입고 싶었어요. 그레이엄은 거절해요. 버핏은 오마하로 다시 돌아옵니다. 아까 20살 때 버핏이 자산이 1억이 넘었다고 했죠. 버핏은 오마하로 돌아올 때 2배 가까이 불려서 옵니다. 주식 투자로 2억으로 불린 거예요. 버핏은 자신감이 붙어요. 사고 싶은 주식이 넘치는데 자기 돈으로 다 못 사니까 아버지가 보증 서서 대출도 받습니다. 아버지 하워드하고 벤자민 그레이엄은 좀 자중을 시켜요. 둘 다 대공황을 겪은 사람들이니까요. 아버지가 주식 중개 회사에서 좀 일을 해봐라. 그럼 증권회사라고 할 수 있겠죠. 버핏이 들어갑니다. 주식 중개라는 게 결국 고객의 부극대화라는 목표하고 수수료 수익 극대화라는 회사와 중개인의 목표하고 이렇게 양립하기가 힘드니까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게 돼요. 거기다가 대인관계도 능숙하지 못하니까 버핏이 열심히 분석해서 가르쳐준 주식을 다른 중개인한테 가서 사는 사람들도 생기는 거죠. 오마하에서 한 2년 정도 그러고 있는데 벤자민 그레이엄한테 연락이 옵니다. 뉴욕으로 와라. 기쁜 마음으로 달려가요. 벤자민 그레이엄의 트레이드 마크인 담배꽁초 주식을 같이 열심히 찾습니다. 담배꽁초 주식이 뭐냐? 당장 이 회사가 문을 닫아서 청산한다고 했을 때 주가가 순유동자산 가치를 생각해서 이거랑 비슷해도 싼 건데 이것보다 주가가 훨씬 싸다. 그 차이가 안전마진이죠. 그런 주식들만 찾아서 투자를 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그런 주식들도 또 엄청나게 분산 투자를 해요. 근데 버핏은 자기 판단에 원체 확신이 있는 사람이니까 정작 자기 투자금은 확신 있는 종목 소수에 집중을 해서 투자를 합니다. 당시 25인데 자기 전재산, 현재 가치로 한 3억 5천 정도 됩니다. 전재산을 한 종목에 몰빵해서 투자하기도 해요. 그레이엄 뉴먼이 통제하고 있던 필라델피아, 리딩코어 앤
바이언 컴퍼니라는 회사였죠. 이 투자는 결과적으로 실패하지만 분명히 이때부터 스승인 벤자민 그레이엄하고는 투자관이 좀 달랐습니다. 한 번은 버핏이 그레이엄의 아이디어에 묻어간 일이 또 있었는데 유니언 스트리트 레일웨이라는 주식이었어요. 이게 회사가 가진 미국 국채하고 현금만 해도 주당 $60가 가는데 현재 주가는 $30, $40라는 거죠. 이때 이 회사 측에서도 자기 회사의 주식이 원체 싸니까, 자기 회사 주가가 워낙 싸니까 신문에 광고를 내고 자사주 매입을 하려고 하는데 버핏도 이 주식을 매집하려고 따로 광고를 해요. 그러면서 경영진을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자기가 회사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깨닫게 돼요. 이번 벤자민 그레이엄하고는 다른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레이엄은 자기가 투자하는 회사의 경영진을 일체 만나지 않았어요. 이게 합법적이라고 해도 이런 식으로 내부 정보를 취득하는 게 속임수고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했던 거죠. 몇 년 지나서 벤자민 그레이엄이 은퇴를 할 때가 됩니다. 버핏한테 자기 회사의 GP가 돼달라고 해요. GP는 제너럴 파트너라고 해서 무한책임사원인데 이제 동업하자 이거죠. 후계자로 지목한 거라고도 할 수 있고요. 이번엔 버핏이 거절을 합니다. 오마하로 돌아가서 자기도 그레이엄 뉴먼처럼 자기 이름 걸고 펀드를 운영하고 싶었던 거예요. 버핏은 아주 어렸을 때 친구한테 자기는 35살에 백만장자가 되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당시 $100만 현재 가치로 100억쯤 됩니다. 오마하로 돌아온 게 26인데 20살 때부터 주식으로 연평균 60%씩 부를 늘려왔으니까 35이면 이게 어느 정도 가시권인 상황인데 만약에 자기 주변 사람들한테 투자를 받아서 수익 내고 그 수익 중 일부분을 자기가 받아서 계속 올리면 더 쉽게 달성이 가능하다고 봤어요. 거기다가 버핏은 자기가 누구 밑에서 계속 직장 다닐 스타일이 못됐다는 것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투자를 이어가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문제가 장기적으로 자기가 선택한 주식은 오른다는 걸 확신했지만 주가는 오르락 내리락 한단 말이죠. 그럼 투자한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냐. 그래서 처음에 버핏 어소시에이츠라고 투자조합, 우리나라 현행 상법으로 보면 합자 회사에 가깝습니다. 버핏 어소시에이츠를 설립할 때는 그렇게 비난을 안 할 것 같은 주변 사람들한테만 투자를 받았어요. 7명이었는데 누나하고 매형, 고모, 장인어른, 그리고 와튼스쿨에 같이 다녔던 척 어머니, 소꿉친구였던 변호사 댄, 이렇게 7명한테 모은 돈 105,000달러에다가 자기 돈 $100 보태서 투자를 시작합니다. 수수료 구조는 4%를 기준으로 초과 수익의 반을 자기가 수수료로 가져오는 거였어요. 그리고 마이너스가 나면 자기가 책임지는 거죠. 이게 바로 아까 제가 얘기했던 무한책임사원. 손실을 책임지니까 자기 돈은 $100만 들어간 거예요. 버핏은 초과 수익을 달성할 자신이 있었고 그럼 들어오게 되는 자기 수수료 역시 그대로 재투자해서 더 빨리 백만장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봤어요. 근데 투자금을 더 모으면 더 빨리 부자가 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뉴욕으로 돌아가서 그레이엄 뉴먼의 마지막 주주총회에 갑니다. 거기서 어떤 투자자가 아니 무슨 후계자도 못 키웠냐고 핏대 세우고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 투자금을 받아서 버핏 펀드라고 또 투자회사를 만듭니다. 이걸 신문에 기사를 냈더니 또 어떤 사람이 연락 와서 또 하나 만듭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개를 만들게 되고 나중에는 하나로 묶어서 버핏 파트너십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한 스노볼 1권에 중간 정도까지 쭉 소개를 해드린 거예요. 나머지는 어떻게 보면 더 본격적으로 주식 얘기가 많이 나오고 버핏 파트너십이 선택한 주식들, 아멕스, 블루스탬프, 치즈캔디, 버핏이 버크셔 해서웨이하고 엮이게 되는 과정, 먼 거 얘기도 빼놓을 수 없고 워싱턴 포스트하고 워싱턴 포스트의 발행인인 K 그레이엄, 지금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시면 더욱 재밌으실 거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뭐 소설책 보듯이 보셔도 이 책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재밌는 책입니다. 버핏의 아내 수지 버핏, 또 다른 버핏의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래서 그 뒷이야기는 직접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제가 나중에 스노볼 2권이나 스노볼 1권의 후반부에 대해서도 영상을 다시 올릴 기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시중에 주식책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잖아요. 저도 사실 주식 투자에 관한 책은 꽤 많이 읽은 편이거든요. 미국 책, 한국 책 안 가리고 많이 읽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어떤 책을 가장 먼저 읽어야 하느냐 추천을 하자면 성인들한테는 피터 린치 책을 추천을 먼저 하고 싶고요. 만약 중고생이나 대학생, 젊은 사회초년생, 그리고 주린이 분들한테는 이 책을 먼저 읽어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이유가 주식에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동기부여를 그 어떤 책보다 잘 해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점 때문이에요. 더군다나 재밌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피터 린치의 책이나 뭐 버핏의 인생을 바꾼 책이죠. 벤자민 그레이엄의 현명한 투자자나 증권 분석, 이런 책들도 기회가 되면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도 유익한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